이런 식당은 문 닫아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 같은 것들이 무슨 서비스업을. 그 순간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여직원에게 꽂혔습니다. 여직원의 왼쪽 손등에는 오래된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유괴되어 사라진 자신의 손녀와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서울의 어느 고급 한식당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이 높고 청명한 가을날 오후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복합몰 파라다이스 스퀘어 꼭대기층에 자리한 산과 들 한식당은 오늘도 분주하기만 합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강민지는 까만 제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민지야, 오늘 VIP룸 예약 들어왔어. 이정민 회장님 일행이래. 주방장의 말에 민지는 살짝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통재벌 성경그룹의 총수인 이정민 회장은 이곳의 단골 손님이었지만 그와 함께 오는 며느리 백소영이 여간 까다로운 손님이 아니니까요. 네, 주방장님. 최선을 다할게요. 민지는 24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래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3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 18배 홀로서기를 시작한 그녀는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죠. 아버지 빚 좀 갚아야 하는데.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전에야 연락이 닿은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지방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민지는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후 6시 VIP룸에 이정민 회장과 백소영 그리고 비서 2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6세의 이정민 회장은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죠. 대조적으로 며느리 백소영은 화려한 옷차림과 보석으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오늘은 특별히 계절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민지가 공손히 인사를 드리자 이정민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백소영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지난번에도 왔던 애네. 너 국 좀 제대로 데워와. 맨날 미지근하게 가져오지 말고.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백소영은 아무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았었죠. 민지는 마음속으로 오늘만 참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민지는 정성껏 요리를 나르며 서비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백소영이 갑자기 탕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국이 차갑잖아. 당신들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백소영의 목소리가 VIP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그 탕은 방금 주방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것이었죠. 민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새 것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소영이 갑자기 탕 그릇을 밀쳤고 뜨거운 국물이 민지의 손등에 쏟아졌어요. 민지는 뜨거움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당은 문 닫아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 같은 것들이 무슨 서비스업을. 백소영이 화를 내며 명함이 든 봉투를 민지에게 던졌을 때 이정민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지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정민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민지의 왼쪽 손등에는 오래된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매. 이정민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유괴되어 사라진 자신의 손녀와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정민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오랫동안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꺼내야 했죠.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눈매와 화상 자국은 20년 전 이정민 회장의 첫째 아들 부부에게는 귀여운 3살배기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수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와 함께 놀이터에 나갔다가 유괴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범인들은 몸값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개입하자 연락이 끊어졌고 수아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첫째 며느리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아들은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유괴범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결국 손녀의 행방은 묘연한 채로 세월만 흘러갔죠. 비서실장. 이정민 회장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그 식당 서빙하던 여자애, 이름이 뭐였지? 강민지라고 합니다. 24살이고요. 그 애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출생부터 현재까지 빠짐없이. 다음 날 아침, 이정민 회장은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사한 내용을 기다리는 동안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그 안에는 3살 때의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아야, 너를 찾지 못해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오후가 되자 비서실장이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지는 현재 파라다이스 스퀘어의 산과들 한 식당에서 일한 지 1년 3개월 됐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식당에서도 일했고요. 21살부터 계속 식당 일을 해왔더군요. 이정민 회장은 초조한 표정으로 이어지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출생 기록입니다. 강민지는 서울 인근의 사랑의 집 보육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보육원에 입소한 기록은 4살 때부터 시작돼요. 그 이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정민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4살 이전의 기록이 없다고? 네.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버려진 아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왼손 등에 있는 화상 자국은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민 회장은 손을 떨며 서랍에서 수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괴되기 전 수아도 왼손 등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뜨거운 주전자의 대인 자국이었죠. 비서실장, 지금 당장 사진을 보여주겠네. 이것을 보고 누구와 닮았는지 말해보게. 이정민 회장이 수아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서실장이 찍어온 민지의 최근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건. 비서실장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록 세월의 간극은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매와 코 그리고 입술 모양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DNA 검사를 해야겠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해. 절대 민지에게 티내지 말고. 이정민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죠. 특히 백소영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백소영은 그날 저녁 남편 이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이정민 회장의 둘째 아들로 형이 해외로 떠난 후 그룹의 후계자로 점쳐지고 있었죠. 여보, 아버님이 요즘 이상해. 오늘 아침에도 비서실장과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 백소영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어제 식당에서 어떤 직원을 보시더니 얼굴색이 확 변하셨어.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백소영의 말에 이준호가 비로소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직원? 그냥 서빙하는 애.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애였는데. 근데 왜 그러셨을까? 백소영은 겉으로는 궁금한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회장이 무언가를 알아채기라도 한 걸까요? 그날 밤 민지는 아파트 원룸에 돌아와 손등의 화상 자국을 물로 식혔습니다.
이정민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던 이상한 눈빛이 자꾸 생각났어요. 대체 왜 그렇게 쳐다보셨을까?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꿈을 꾸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불타는 창고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평생을 함께한 악몽을. 다음 날 아침, 이정민 회장은 오랜만에 큰아들 이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한밤중이었지만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이민석의 목소리는 잠에서 덜 깬 듯 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지 거의 30년, 그는 이제 55살의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죠. 수아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이민석과 그의 아내 김지영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유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우리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내가 수아를 찾은 것 같아.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마침내 이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헛된 희망 갖지 마세요. 이제 와서 무슨. 내 딸이야. 내 눈으로 봤어. 강민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더구나. 이정민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모두 이야기했죠. 보육원 기록, 화상 자국,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닮은 외모까지.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수아는 이미 오래전에 DNA 검사를 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할게. 이정민 회장은 더 이상의 반대를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백소영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네. 백소영 여사님에 대한 조사라뇨? 이정민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감이야. 내 며느리가 이 사건과 뭔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특히 수아가 유괴되기 전 백소영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봐. 비서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이 백소영은 남편 이준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후로 그녀는 계속 불안했죠. 여보, 아버님이 나더러 점심 같이 먹자고 하셨어. 무슨 일일까? 이준호는 신문을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식사 초대 아니야. 별일 있겠어? 근데 나만 부르셨대. 당신은 안 부르시고. 이 말에 이준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건 좀 이상하네. 백소영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정민 회장이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20살 대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로 간병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 한명숙은 아이를 유괴하는 일에 가담했었죠. 백소영은 직접 유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한명숙이 아이를 데리고 숨어있을 장소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준호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괜찮아요, 소영 씨. 그 일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한명숙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이제 와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점심 백소영은 이정민 회장이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마음으로 입구에 들어서자 이정민 회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앉게, 소영. 이정민 회장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백소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만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지. 식당에서 봤던 민지라는 아이, 왜 그렇게 못살게 굴었나? 예상치 못한 직접적인 질문에 백소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짐짓 모르는 척 대답했죠. 아, 그애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나는 그 아이가 우리 수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 이 말에 백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자네의 과거에 대해 조금 알아봤네. 특히 대학 시절 한명숙이라는 친구와 어울렸던 시절 말이야. 백소영은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유괴범을 숨겨준 건 중범죄야, 소영.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이정민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들어. 민지가 내 손녀 수아라는 걸 알고 있었나? 백소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다만 민지를 처음 본 순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정민 회장이 민지를 특별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아닙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럼 왜 그 아이를 괴롭혔지? 혹시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나? 백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죠. 민지를 건드리지 마. 그리고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서 내가 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그날 저녁 이정민 회장의 비서실장은 자신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녀 유괴 사건의 수사 기록을 파헤치던 중 그는 믿기 힘든 단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회장님, 지금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죠. 들어오게.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녀 유괴 사건 관련해서 조사하다가 발견한 것들입니다. 특히 백소영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색이 변했죠. 이게 확실한가? 네. 30년 전 수사 기록과 진술서, 그리고 당시 용의자들의 관계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녀 유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던 한명숙이라는 여성이 백소영의 대학 동기였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유괴 직후 한명숙이 숨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당시 대학생이었던 백소영의 원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명숙이 검거된 후 진술 과정에서 친구의 도움이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당시 수사관이 그 선을 더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백소영이 우리 준호와 만나 결혼했지. 이정민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죠. 정확합니다. 사건 발생 1년 후에 백소영 여사는 이준호 사장님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던 손녀 유괴 사건이 자신의 집안, 그것도 며느리와 연관되어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준호에게는 더더욱. 네, 회장님. 그런데 강민지 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정민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듯 말했죠.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백소영이 뭔가 눈치를 챘어. 민지를 보호해야 해. 한편 백소영은 자신의 침실에서 초조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30년 전 그녀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한명숙이었죠. 미쳤어? 이 시간에 갑자기 전화해서 뭐 하는 거야? 명수가 큰일 났어. 이정민 회장이 뭔가 알아낸 것 같아. 백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지켜왔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무슨 소리야?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잖아. 내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고. 그게 식당에 일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수아인 것 같아. 이정민 회장이 그 아이를 보더니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 전화 너머로 한명숙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내가 불지른 창고에서 아이가 살아남았나 봐. 백소영의 말에 한명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 아이를 없애버려야 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는 없어. 백소영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태세였죠. 다음 날 오전 백소영은 산과들 한식당 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산과들 한식당입니다. 나 백소영이에요. 성경그룹 이준호 사장 부인. 전화 너머로 점장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지라는 직원, 오늘부로 해고해요. 네. 하지만 민지 씨는 우리 식당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 중 하나인데 이유가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체질에 안 맞는다고 하세요. 한 달치 급여는 더 주고. 백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점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알겠습니다, 여사님. 한편 이정민 회장도 민지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민지가 사용했던 물건에서 DNA 샘플을 조심스럽게 수집했고 이를 검사소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회장님. 이정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백소영이 이미 무언가를 눈치챘다면 민지가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민지의 동향을 계속 지켜봐. 그리고 백소영의 움직임도 주시하게. 그날 저녁 민지는 평소와 같이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쩐지 달랐죠. 점장이 그녀를 자주 쳐다보고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민지 씨, 잠깐 나 좀 볼래?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점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죠. 네, 점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점장은 책상 위의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지만 자네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민지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손님 불만이라도 있었나요? 그게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백소영 여사님이 자네를 특정해서 해고하라고 했어.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백소영이 자신을 해고시키라고. 물론 그녀가 까다로운 손님이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 다만 체질에 안 맞는다고. 미안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야. 한 달치 급여는 더 줄게.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해고당하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인생은 원래 공평하지 않다는 걸 일찍부터 배워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 물건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민지는 사무실을 나와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은 많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에 모든 걸 담고 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구나. 민지가 주방을 지나 식당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주방장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요, 주방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다른 좋은 일 있을 거야. 넌 성실한 아이니까. 주방장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식당 뒤편 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고 차 옆에는 이정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민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정민 회장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은 그녀를 발견하자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강민지 씨? 네. 회장님. 여기서 왜? 이정민 회장은 민지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혹시 그 화상 자국 언제 생긴 거니? 민지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다른 특별한 기억은? 꿈이라든지.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자주 꾸는 악몽이 하나 있어요. 불타는 창고와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요. 할머니 같은 분이 수아야, 수아야 하고 부르는. 이정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주었죠. 이 아이를 아니? 3살 배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왼손 등에는 민지와 똑같은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저인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내 이름은 이수아야. 내 손녀지. 30년 전 내가 3살 때 유괴됐어. 민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처럼. 회장님, 정말 제가 이수아라면 누가 저를 납치한 건가요? 그리고 왜? 이정민 회장은 민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려줄게. 하지만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백소영이 내가 누군지 알아챈 것 같아.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에 백소영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재빨리 민지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죠. 어서 타.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민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정민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랐고 차는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백소영의 차가 그들을 발견하고 뒤쫓으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정민 회장의 차 안에서 민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회장의 고급 세단은 한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죠.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등에 있는 화상 자국을 어루만졌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기사의 말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앞이었죠. 이정민 회장은 민지를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내 별채야. 여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하자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민지는 당황스러웠죠. 이런 곳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계였으니까요. 앉으렴. 민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모든 걸 처음부터 말해줄게. 30년 전 내가 3살이었을 때 납치됐어. 당시 내 아버지인 내 아들 민석과 어머니 지영은 충격에 빠져 미국으로 떠났지. 민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범인들은 처음엔 돈을 요구했어. 하지만 경찰이 개입하면서 연락이 끊어졌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지. 몇 달 후 한 여자가 체포됐어. 한명숙이라는 여자였지. 그녀는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진술했어. 이정민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부모는 완전히 무너졌어. 내 아버지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어머니도 함께 갔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찾았어. 널 죽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거든.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어요. 그런데 백소영 여사는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정민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백소영은 한명숙의 대학 친구였어. 유괴범이 숨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백소영의 원룸이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지. 더 충격적인 것은 백소영이 그 사실을 숨긴 채 1년 후 내 둘째 아들과 결혼했다는 거야.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들과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백소영 여사는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건가요? 처음에는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내게 관심을 보이자 의심했겠지. 그래서 널 해고시키려 한 것 같아. 그때 이정민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밝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민지야. 아니, 수아야. 넌 정말 내 손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고, 이제 갑자기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 민지가 처음으로 이정민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이정민 회장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를 껴안았죠. 널 찾지 못해 내 인생이 멈춰 있었단다.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그들의 감동적인 재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이정민 회장의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백소영 여사의 과거 행적이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유괴 공범 은폐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정민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30년 전 수사 기록과 한명숙의 새로운 진술을 언론에 제보한 것 같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정민 회장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무엇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해. 그리고 이정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이민석에게였죠. 민석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수아를 찾았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 확실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민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정말입니까? 우리 수아가. 그래, 그 아이는 살아있었어. 지금 내 옆에 있단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아버지라는 존재가 낯설었어요. 그녀가 알던 유일한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아 고생하는 강동철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그런데 저를 키워주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동철 씨라고 제 아버. 아니, 저를 키워주신 분이요. 이정민 회장은 민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분도 만나볼게. 아마 그분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을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날 밤 민지는 이정민 회장의 별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정보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수아. 민지는 자신의 본명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죠. 그리고 점점 기억의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성경그룹 이정민 회장 손녀 30년 만에 극적 상봉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민지. 아니, 이제는 이수아라고 불러야 할 그녀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민 회장의 실종된 손녀가 30년 만에 기적적으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강민지 씨는 1995년 유괴된 이수아 양으로 확인됐으며 이정민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하구나. 언론에 이렇게 크게 보도될 줄은 몰랐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보다 백소영 여사는 어떻게 됐나요? 이정민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구속됐다. 유괴 방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한명숙이 모든 걸 자백했거든. 그리고 내가 진짜 이수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백소영이 널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도. 수아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식당 직원이었을 때도 백소영은 그녀를 못살게 굴었는데 자신의 과거 범죄가 드러날까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니. 아들 준호는 큰 충격을 받았지. 자기 아내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지금은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있어. 수아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백소영이 잘못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이준호가 상처받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제 부모님은 언제 오시나요? 이정민 회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야. 비행기가 아마 3시쯤 착륙한대. 30년 만에 만나는 거라 많이 긴장되겠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실제 부모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자신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수아는 이정민 회장과 함께 도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경호원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죠. 저기 나온다. 이정민 회장이 가리킨 방향으로 수아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중년 부부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여자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수아는 그 순간 자신의 꿈에서 들리던 목소리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수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김지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아에게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내 딸. 우리 수아. 살아있었구나. 이민석도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아내와 딸을 함께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였죠. 이정민 회장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를 찾아주셔서. 이민석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 내 딸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야. 그 아이가 강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공항에서 나온 일행은 이정민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수아는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란 일, 21살에 자립해 식당에서 일한 일, 그리고 이정민 회장을 처음 만난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다니. 김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죠.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그런 환경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수아의 말에 이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찾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유괴범이 내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었지. 아버지. 그때 저는 불타는 창고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나 봐요. 제 꿈에 항상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도. 김지영은 딸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난 그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계속 내 이름을 불렀어. 수아야, 수아야 하고.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였던 거였어요. 그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이정민 회장 자택의 2층에 마련되었고 부모님은 바로 옆방에서 지내기로 했죠. 성경그룹 본사 앞은 언론사 차량과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정민 회장의 손녀 이수아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한 달 온 나라가 이 놀라운 이야기에 열광하고 있었죠. 성경그룹 후계구도 전면 개편, 첫째 아들 이민석 부회장 복귀. 30년 전 유괴 사건의 진실, 전 며느리 백소영 구속 기소. 회장 손녀 이수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수아는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서빙 일을 하던 그녀에게 재벌가의 손녀라는 위치는 너무나 낯설었죠. 수아야, 준비됐니? 방문을 두드리는 어머니 김지영의 목소리에 수아는 거울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하던 강민지가 아니었죠.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김지영이 방으로 들어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죠. 정말 아름답구나. 내 할아버지가 오늘 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세계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 김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아무도 널 서두르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내가 배운 가치들은 결코 버릴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런 경험이 우리 가문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식당에서 배운 성실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함께 내려가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모녀는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정민 회장의 자택 거실에는 이민석과 이정민 회장이 앉아 있었고 놀랍게도 이준호도 함께 있었죠. 아, 왔구나. 이정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 수아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니까. 수아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오늘 열리는 성경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수아야, 삼촌이 할 말이 있어.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내 백소영의 범죄가 드러난 후 깊은 자책에 빠져 있었죠. 정말 미안하다. 내 아내가 내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리고 식당에서 내게 무례하게 굴 때도 말이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 그건 삼촌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난 이제 그룹에서 물러나려고 해. 형이 돌아왔으니 내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안 돼, 준호야. 이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30년 동안 그룹을 위해 일해왔어. 내 노력과 헌신을 우리 모두가 알아. 내 아내의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정민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말이 맞다. 준호야, 넌 계속해서 그룹에 남아 내 형을 도와야 해.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아는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의 힘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얼마 후 일행은 함께 성경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본사 대강당은 임직원들과 내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아는 무대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곧 세상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었죠. 걱정 마, 수아야. 그냥 내 자신으로 있으면 돼. 아버지 이민석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아는 고마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이정민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성경그룹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 이야기한 후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30년 전 유괴되어 행방불명되었던 제 손녀 이수아가 기적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내에 감탄의 소리가 퍼졌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정민 회장의 입에서 직접 듣는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죠. 또한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했던 제 아들 이민석이 귀국하여 앞으로 성경그룹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민석 부회장과 이준호 부회장이 함께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이정민 회장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수아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이제 제 소중한 손녀 이수아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강민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제게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게 해준 것이죠.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앞으로 저는 이수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민지로서 배웠던 소중한 가치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겸손함. 이런 가치들을 지키며 성경그룹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아의 진심 어린 말에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수아는 가족들과 함께 귀가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외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수아는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외할머니가 자신을 특별히 아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외할머니는 수아가 유괴된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별빛 아래 수아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전의 삶에서 배운 모든 교훈을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6개월 후 성경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연단에 서서 마지막 발표를 준비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그룹의 새로운 이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임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정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소문을 들었지만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성경그룹 신임 이사로 이수아를 임명합니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연단으로 향했어요. 이수아 이사는 앞으로 성경그룹의 사회공헌팀을 맡아 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수아는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죠. 재벌가의 손녀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경영 지식을 빠르게 습득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수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6개월 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저는 성경그룹의 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팀을 맡게 되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 특히 보육원 아이들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관심 있게 수아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제안은 두 번째 기회재단 설립이었죠.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청년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사회가 끝난 후 수아는 아버지 이민석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수아야. 내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빠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민석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너에게 아빠라고 불리니 정말 행복하구나.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동철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그는 수아를 어릴 적에 잠시 입양했던 사람으로 최근에 연락이 닿았어요. 들어오세요, 동철 아저씨. 수아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민석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죠. 오늘 설명회는 어떠셨어요? 저희 재단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강동철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한 뒤로 자신감을 잃었는데 이렇게 다시 기회를 얻게 될 줄은 몰랐네요. 수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강동철이 재단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대했던 것이죠. 그의 경험이 다른 실패한 사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저씨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정민 회장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들과 손녀에게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있었죠. 수아야, 오늘 기자회견 준비는 다 됐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오늘 오후 성경그룹은 두 번째 기회재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수아가 성경그룹 이사로서 첫 번째로 주도하는 큰 프로젝트였죠.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 그녀는 식당 서빙 직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 이사가 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위치에 서 있었죠. 긴장되니? 할아버지의 물음에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정민 회장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온 건 정말 큰 축복이었어.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경험은 우리 그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단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절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그날 식당에서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운명이었던 것 같구나. 내가 거기서 일하게 된 것도, 내가 그곳에 간 것도. 기자회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죠. 그녀는 이제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수아는 차분하게 재단의 목적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이수아 이사님,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셨나요? 제가 강민지로 살았을 때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고 21살에 홀로 자립해야 했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아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정말 놀라운 6개월이었네. 수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가 빨랐지만 그녀는 한 걸음씩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지로서의 경험과 이수아로서의 책임을 조화롭게 균형 잡으며 말이죠. 수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정민 회장, 부모님, 그리고 삼촌 이준호까지 모두가 그녀의 성공적인 기자회견을 축하해 주었죠. 수아야, 내 아버지와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김지영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 다 같이 가볼까 해요. 거기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가족들은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며칠 후 성경그룹 이사 이수아는 예전에 일하던 산과 들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식당 직원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주방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수아를 껴안았어요. 민지야. 아니, 이제는 수아라고 불러야 하나?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방장님에게는 여전히 민지로 남아있을게요. 식당 뒤편 그녀가 썼던 출입 명찰이 유리병 너머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강민지라고 씌어진 그 작은 명찰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징표였죠. 수아는 명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강민지였던 나, 그리고 이수아인 나. 모두 내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야. 수아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밤하늘에는 마치 그녀를 축복하듯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